네, 수통관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운동 제안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운동의 취지와 내용과 관련해서 전국민중행동의 상임대표이신 박석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하면 저희들 세대는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학교 가서 도시락으로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단계를 거쳤지요. 학교 급식을 하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식재료를 지역 로컬 푸드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를 하다가 드디어는 이제 진화된 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즐겁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그 급식실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진행돼 왔던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들은 지역 차원에서 계속 그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그게 추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그리고 즐겁고 보람찬 그런 급식실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급식 조리실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굉장히 튀김 내지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전, 튀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기름, 식용유의 전기가 폐 속에 들어가서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됩니다. 시설 교체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조리 공간에서의 이런 식용유 휴음이 발생되는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했어요. 이른바 골병 드는 아마 그런 주로 우리 참 50대, 60대, 70대 이런 7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이른바 급식 조리사들 이분들이 거의 몸이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그리고 또 적정한 예방 조치, 근골격계 질환, 골병 등을 예방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많이 배치돼야 되는 아마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리원들께서 많이 이 직장 이탈하는 못하겠다 아무리 먹고 살아야 되지만 너무 심하다 해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위탁 운영하게 되면 급식 질이 떨어지게 되고 아마도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안전한 그런 급식실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만드는 우리 조리원 분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이 학교 급식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급식실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모시고 학교 급식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학교 급식을 전면 시행한 지도 이제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시작된 학교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발전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관시설로 위상도 가지게 된 것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큰 성과입니다.
학교 급식의 역할과 의미는 대단히 높아졌지만 전면 시행 20여 년이 지나오면서 봉착한 한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누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정년 퇴임이 이제 막 집중되고 있습니다. 81년 급식법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정확히 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주어야 학교 급식이 지속될 텐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고 폐암 발병률도 매우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학교 급식 전면 시행 20여 년 동안 아이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아이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학교 급식이 봉착한 문제와 다 있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은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받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학부모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는 지금 세대의 새로운 학교 급식으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도 안전에 관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전은 몇몇 인물의 관심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구축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비로소 해결될 것입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학교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도맡아 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위험하고 골병드는 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안전도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회 공동의 노력이 모여 달성될 것입니다. 학교 급식을 질적으로 바꿔낸 무상급식 운동은 아이 한 명을 위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행복한 부모 곁에 행복한 아이가 자란다는 말처럼 안전한 급식소에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란 점도 확신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행복해야지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또한 맛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심각한 급식실 안전과 인력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해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민토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는 바삭바삭한 튀김 요리를 만드는 동안 수많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산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가 높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면서 화상과 낙상, 골병으로 학교가 산재 백화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부의 산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 노동자 14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폐암 산재 판정이 급증하여 18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학교 급식실 폐암 사망 대책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책임을 묻듯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산재 백화점, 교육청의 과징금 5%를 적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학교 등록을 말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책임지는 일도 없습니다. 1997년 학교 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이후 수천만 명의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K급식의 전 세계적 명성을 만들어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는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 학교의 산재 사망 대책은 없습니다.
6만 2천 명이 넘는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원진 레이온이라는 민간 회사의 직업병 산재에 대해 정부는 재단 기금을 출연하고 서울과 구리에 각각 녹색병원을 건립하는 데까지 책임을 져왔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의 정부는 왜 K급식의 희생자들을 외면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은 교육부로 떠넘기고 교육부는 노동부로 떠넘기고 노동부는 다시를 교육부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급식 산재입니다. 삼성 백혈병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서는 별도의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데 공공기관 학교는 산재 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비정한 학교 교육의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곳 국회 본관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은 77명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구내식당의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은 52명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은 경기도의 초중 고등학교가 153명, 서울이 137명입니다. 두세 배 열악한 식수 인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식재료 손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6명의 조리 실무사들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계란과 양파, 오징어, 미역을 직접 손으로 칼로 손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예 수준의 참혹한 갑질입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급식 대가로 명성을 얻은 이영미 조리사님은 저희 조합원으로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그분도 언론 인터뷰에서 열악한 급식 노동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으로만 이용될 뿐 그분의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청원 서명운동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과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먼저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급식노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제도처럼 최저조리 인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3,414명이 퇴사했습니다. 2022년보다 15.7%가 증가했고 해마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골병의 폐암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급식실, 방학 때 임금이 없고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식실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분 위탁이 확산되던 올해 경기 화성의 남항고등학교를 비롯해서 64개 교가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급식 노동이 무너지니 무상급식이 그리고 아이들의 밥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급식비 전면 개정으로 교육부 교육청에 책임을 지도록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에 국회가 하루빨리 응답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급식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관계기관과 노동조합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약속한 적정 인원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과 처우 개선 검토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추석 전에 학교급식실 폐암 투병 조합원들과의 면담을 촉구합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실한 노동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발언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효과 필요성에 관련해서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정영희 회장님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들도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 운동에 함께합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7개가 넘는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했던 시절을 지나오며 아이들을 업고 안고 전국에서 서명운동과 토론회, 집회 등을 하며 학교급식 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불안전한 영양과 도시락마저 쌀 수 없는 환경에서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밥상입니다. 그러나 그 밥상을 지탱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넘게 인력 부족, 과중한 노동으로 고통받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지인입니다. 높은 산재율로 인해 급식실이 위태롭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밥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농사지은 쌀과 채소, 과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마저도 안전하게 아이들 밥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농민의 땀과 생명도 헛되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농민이 지은 먹거리도 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쓰러지면 아이들의 밥상도 무너집니다. 농민들도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농민은 학교급식법 개정,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급식 체계 마련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학교급식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부터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식량주권 실현의 출발입니다. 아이들의 밥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농민과 급식 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이 하나 되어 반드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냅시다. 안전한 노동과 행복한 급식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비스연맹의 김광창 위원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으로 아이들과 노동자가 모두 건강한 급식실로 만들자.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운동을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0만 청원운동본부 구성의 뜻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와 함께 국가의 의무교육은 무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무상급식은 2007년 성남시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논란 속에 2011년에 이르러서야 초등학교부터 전면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상급식이 그저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의미를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화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복해야 할 곳이 절망의 급식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리 노동자가 폐암으로 죽고 인원이 부족해서 급식을 제대로 못하고 과로로 시달리고 저임금에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이 떠나가는 끔찍한 일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는 학교 급식실의 고위험, 고강도, 저임금 사태를 일개 학교의 문제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학교 급식실을 아이들과 노동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우선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동시에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교육청, 시민사회와 학부모가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운동에 모든 재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온 사회가 나서 죽음의 급식실을 웃음이 넘치는 급식실로 바꿔냅시다. 하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라. 하나,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해하는 급식실 외주화를 중단하라. 하나,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급식 노동자 저임금 처우 개선으로 일명 보릿고개 방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라.
2025년 9월 16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운동본부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입니다. 국민의힘 패널 인증제는 패널 입틀막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이 패널 인증제로 인위적인 정치 담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을 대표한다면 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발언의 경계를 지도부가 설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신임 대변인 9명을 6개월 임기로 임명하며 향후 평가를 통해 대변인 지위를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공적 담론의 자율성을 잠식합니다. 방송사 섭외와 패널의 평가 기준은 본래 시청자와 언론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공식 스피커를 지정하면 당의 이해가 곧 발언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바뀌게 됩니다. 강성 지지층이 특정 패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유하며 명단을 돌리는 이러한 상황은 이 아이디어가 이미 현장에서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입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제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패널 인증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언론 지형을 재단하고 공적 담론장을 왜곡하는 반민주적 발상을 당장 거두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6일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 안녕하십니까.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여성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 극복,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다. 주 4.5일제 도입 지지 서명운동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 과제임을 14,005명의 금융노동자와 시민들의 서명으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과 저출생 위기를 바꾸자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금융노조 조사에 따르면 국내 7개 은행의 출생아 수는 2014년 2,688명에서 2023년 996명으로 9년 만에 63%나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 감소율은 47%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는 금융산업이 저출생 위기의 축소판임을 보여줍니다. 장시간 노동과 돌봄 공백 속에서 노동자들은 감정 노동과 전식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삶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우울 감정 부조화 지표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는 성평등 과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해법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입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히 쉬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가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가정의 부담을 나누고
일 가정 양립과 성평등을 앞당기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 혁신, 그것이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시민의 노동자가 함께 만든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서명이 피어올린 변화의 불씨가 더 큰 공감과 연대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옥 전국금융산업 수석부위원장님, 최우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님, 이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김영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 전국 여성위원장이신 이수진 의원님의 현장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어제 아시는 것처럼 주 4.5일제 관련돼서 우리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주 4.5일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 4.5일제를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 문제가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융노동자들은 오늘도 과도한 성과 압박과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객 앞에서는 늘 웃어야 하고 내부에서는 끝없이 실적 쥐어짜기와 성과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감정 무조화, 즉 마음이 느끼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이 충돌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21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금융노동자 10명 중 8명이 감정 부조화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만연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비율을 보였습니다. 은행권 조합원의 63%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감정 부조화 문제는 금융노조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 4.5일제가 필요합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동자 모두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고 특히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경력 단절을 막고 자기 개발과 휴식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금요일 오후의 여유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돌봄을 나누게 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인프라와 맞물려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의 양립,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삶, 오늘 현장에 함께한 피켓들은 얼마 전 진행한 주 4.5일제 도입 지지 서명 운동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입니다. 이 목소리들이야말로 주 4.5일제가 왜 절실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금융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4.5일제는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불가능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됩니다. 더 나아가 금요일 오후의 시간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소멸 위기까지도 완화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여성에게 의무를 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권과 가능성을 넓히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돌봄을 나누며 노동자 모두가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금융노조가 앞장서 이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일터, 더 평등한 가정,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금융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 또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금융산업 사용자들의 결단입니다.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반드시 이 관제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결심한다면 주 4.5일제는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생각 때문에 오전에 다른 2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캔슬하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노동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데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선각자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제가 병원 노동자로 여성 노동자가 80% 이상 일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일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입니다. 산재 사망률도 아시다시피 가장 높습니다. 또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며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 단절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약 2.5배 높습니다. 이런 수치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왜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주 4.5일제 도입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에 대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주 5일제 도입 때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회, 정부의 협력으로 우리 사회는 성공적으로 주 5일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주 4.5일제도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노동시민사회,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꼭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늘 노동시민사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노동종출 실천단장이신 전현희 의원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님이 한노입 법사위로 늦어진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과로사의 굴레를 끊고 감정 노동과 정신적 고통에 짓눌린 노동자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정과 일터에서 행복을 지키고 우리 아이와 가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포병부대 모이탄 폭발 사고는 군의 안양과 무책임이 초래한 인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유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월 10일 파주에 위치한 모 포병부대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묘사하는 비사격 훈련 중 폭발 효과 모의탄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훈련에 참가한 장병 12명 중 무려 10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나 불강력적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에 가까운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이미 4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안정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폭발 사고는 2021년 8월 21일 최전방 사단의 한 포병부대가 과학화전투 훈련단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모의탄은 30발 단위로 상자에 포장된 채 군용 트럭에 적재되어 있었고, 이 중 모의탄 한 발을 꺼내는 순간 폭발해 장병 한 명이 오른손과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장 상자의 비닐 정전기와 분배 과정에서의 정전기 축적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번째 폭발은 어초군역대도 바로 다음 날 동일 부대 동일한 훈련장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105mm 견인포 묘사기에 모의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폭발했고, 장병 한 명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2022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한 포병부대가 포대 전술훈련 중 모의탄 54발을 사용했지만 8발만 정상 작동했고 무려 46발이 불발이었습니다. 그중 2발은 원인 미상으로 폭발해 한 장병은 얼굴에, 또 다른 장병은 양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 사고는 올 2월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용한 모의탄 129발 중 46발이 불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파주에서 5번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동일 부대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사고는 모두 철원에 소재한 모 사단의 이하 포병부대에서, 세 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의 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특정 부대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경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둘째, 문제의 모의탄은 모두 저장 수명 3년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 수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 훈련용이라 하더라도 기온, 습도, 정전기 등에 민감한 화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저장 수명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군은 저장 수명을 초과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 사고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소량의 습기나 작은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모의탄에 대해 적절한 신뢰성 평가와 그에 따른 폐기 및 반납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각 사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는 안정장치가 보관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집단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방치한
직무유기와 안일한 관리가 빚은 인재입니다. 저장 수명을 한참 넘긴 모이탄이 폐기되지 않고 사용됐고 취급 시 주의와 안전대책이 실제 말단 제대까지 제대로 전파,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장병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내몰렸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총기 사망 사고와 모이탄 폭발 사고의 연속 발생을 계기로 소대급 부대까지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식 대응입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즉각 모이탄 폭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국방부와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모이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수명을 초과한 탄은 저항 측전 등 이상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 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능한 경우 전량 회수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습용 수리탄 및 지뢰 그리고 폭약 및 발화 장치 등 유사 목적의 훈련용 모이탄에 대해서도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든 종류의 모이탄 안전지침과 취급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일선 부대까지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에 있어서는 단 1%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안정성이 확보된 신규 모이탄 개발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사용과 보관에 극도로 민감한 모이탄을 장병이 직접 취급하다가 사용자 부주의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희생당하는 비극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교보제의 안정성은 장병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방부와 군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최근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일반 사업장이 아닙니다. 군은 본질적으로 훈련과 작전에서 특수한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산업재해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지휘관의 작전 수행과 부대 주의는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군형법,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등 지휘관과 간부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중 처벌 체계를 도입한다면 일선부대의 심각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등 군수뇌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상급 부대의 무책임한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장병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장병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최우선 가치입니다. 만약 땜질식 처방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장병은 우리 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군 전체의 신뢰와 전투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사법 독립 그늘에 숨어 사법농단한 사법부는 반성하고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를 운운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 독립 운운 전에 국민의 사법 불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외치는 독립은 대체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그들만의 독립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 실무를 뒤엎는 시간 쪼개기 계산법을 동원해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의 발목을 잡았던 파기환송 판결이야말로 법의 잣대가 얼마나 고무줄처럼 휘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 명백한 정치 판결이자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오에 대한 성찰 없이 사법 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법 불신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만큼 사법부는 안팎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 전체가 침묵하는 것은 사법 권력이 이미 정치화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숨겨진 일선을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김모 서기관은 뇌물 혐의 외에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고 국기화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을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노선을 바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일선 실무자 단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검은 김건희와 원희룡 전 장관은 물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법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 발본색원에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뿐 아니라 김건희의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국 20%에 그친 초대 내각의 여성 장관, 어쩔 수 없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평등입니다. 남녀 동수 내각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이 고작 20%에 그친 것은 무척 부끄럽고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명 중 4명에 불과합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평등 현황은 아직도 참담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작년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 권한 분야에서 146개국 중 72위,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고작 103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20%를 겨우 넘긴 상황입니다.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도 물론 문제이나 선거구마다의 선출이라는 현실적 벽은 여전히 높고도 두텁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책 결정권자의 의중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각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남녀 동수 내각 노력을 이번 대선에서도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이번에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음은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공고화하는 악습일 뿐입니다. 비록 이렇게 첫 발을 떼었으나 광장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을 명심하고 임기 내에 30%를 넘어서 남녀 동수 내각에까지 이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디어 대변인, 사실상 노골적인 블랙리스트 겁박입니다. 이게 바로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신임 대변인단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대변인 4명과 함께 미디어 대변인 5명을 추가로 선임했다는 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적극 제기했던 이른바 패널 인증제, 곧 방송 패널 발언이 당의 입장과 다를 경우 혼선이 생기니 공식 인증하겠다는 것을 현실화한 셈입니다.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패널을 섭외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일진데 매 방송마다 국민의힘에서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는 이 기괴한 패널 인증제가 바로 블랙리스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에서 공식 인증한 5명 외에 지금까지 활발하게 보수 측 입장으로 방송에 나갔던 인사들은 이제 앞으로 부르지 말라는 겁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방송사 편성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입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22년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주요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서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패널 선정에 개입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방송 편성 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대변인을 내밀어 패널 인증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겁박, 이것이 바로 독재적 발상입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희생, 은폐 말고 진실을 밝혀라. 이재석 경사는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록은 영웅담이 아니라 예측 가능했던 인재의 흔적입니다. 최소 33분의 골든타임은 허비됐고 보고는 80분이나 늦었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무너졌고 현장에 홀로 내몬 지휘부는 눈물만 흘리라는 지시로 입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예측 가능한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의 죽음 앞에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는 구속을 외치면서 정부 기관의 잘못은 눈 감아도 된다는 겁니까? 서정과 파출소장의 함구령, 영웅으로 만들라는 지시, 구조 실패의 은폐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기획된 무책임입니다. 위계 질서 속에서 동료 4명이 한 목소리로 폭로한 사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독립수사기구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누가 지휘했고 누가 은폐를 기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영웅 포장 뒤에 가두는 순간 그것은 기념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AI 첨단 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이준석 대표를 규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으며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판결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 겸 대법원장 체제를 꿈꾼다는 식의 과격한 허위 프레임은 근거 없는 날조일 뿐입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정치 행태입니다. 더구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때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한 당사자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투쟁이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삼권 분립 파괴라 몰아붙이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이 대표는 불과 100일 전 전국이 지켜본 대선 TV 토론에서 가학적 성적 비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반성과 성찰은커녕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고 가짜 뉴스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겠다며 스스로를 풍자했듯 이준석 대표도 장 대표에게 마늘과 쑥 먹는 법을 배워 자숙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삼권 분립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지금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채 허위 선동을 일삼는 이준석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허위 조작 정보 정치와 싸워나가며 진실과 책임 있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불과 1시간 만에 입장이 없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지와 재차 브리핑까지 열며 오독,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키웠습니다. 본심을 드러냈다가 역풍에 놀라 숨긴 것일 뿐 사법부 흔들기 기획이 실제 존재한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 소홀을 핑계로 내란범을 보호한다며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정청래 대표는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특히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한 것은 헌정유림에 다름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세력이 되레 독재적 발상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현실이 국민에게는 충격일 뿐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구체적 사건 개입을 노린 사퇴 압박은 위헌적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요구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그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세계 민주주의 보편 원리이며, 이를 짓밟고 대법원장까지 흔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독재의 폐허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헌정유린, 그리고 대통령 재판 무력화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상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이에 맞선 야당의 저항은 다수당의 폭거를 막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치 행위였습니다. 사건 발생 6년, 기소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끌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형량을 구형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행위와 재질에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구형이며,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까지 흔들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야당 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자기 모순입니다. 패스트트랙 폭거의 결과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위성정당이라는 파행적 결과를 낳았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잘못된 입법 실험을 명백한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정을 지키려던 야당의 불가피한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 보복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역사적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탄압과 불공정 재판도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은 당시 현장 출동 과정이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상황실에서도 늑장 보고가 이뤄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경사가 실종된 지 동료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벨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억울하면 동료를 잃은 애통함 속에서도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겠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경 내부에서 사건 관련 함구 지시와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유족에게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영흥 8출소장은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서장 지시사항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유족과 동료 경찰관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 내 규정 미준수와 구조 시스템의 허점, 해경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 방식이 만든 참사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서야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해경처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대통령이 모든 기관의 컨트롤 타워라며 걸핏하면 진실 규명을 부르짖고 돌림노래처럼 특검을 입에 올리던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경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경사 혼자 현장에 갔는지, 왜 연락이 끊긴 뒤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구조장비나 장비 보호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에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정부 목표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습니다. 앞에서는 규제,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의 올가미를 씌우는 행보는 자기 모순이자 기만입니다. 더구나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안에 떨었고 기업 현장은 대규모 공사 차질과 국제적 망신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교로 국민과 기업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채 정작 안에서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초강경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수모, 국내에서는 족쇄, 대체 우리 기업이 어디에서 숨을 쉬란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변 일변도로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방대책은 부실한 채 과징금과 등록 말소만 앞세우면 투자 위축과 산업 불안정만 초래할 뿐입니다. 노동자도 국민이고 기업인도 국민입니다. 한쪽만 희생시켜서는 누구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채찍 정치를 멈추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노사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기업을 옥죄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과 성장 두 축을 함께 세우는 균형 잡힌 운영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도 기업도 나라까지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자님하고 말씀하실 분들이 이쪽에서 나머지 분들이 권재익 선생님하고 읽으실 분 세 분이 이쪽에 이거 중심으로 주로 이제 말씀하실 분들 가장자리로 가지 마시고 가운데서 여기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네. 그다음에 전 대표님 모셔요. 저쪽으로 너무 남녀를 따르는데 다 오신 건데? 이번에도 수고 많이 하시네. 안녕하셨어요. 여기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나가. 저것도 서두르시죠. 오키시마 연합회 분이 화장실 가셔서 오실 거예요. 3시 화장실 오시면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금요일 마지막에 운동도 안 하세요? 에이, 다른 분들 옆에 제가 서두르게 준다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키시마호 유해 봉환과 한일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시민모임 독립의 황경선 이사입니다. 먼저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의 이강일 의원님, 시민모임 독립의 이만열 이사장님, 우키시마호 연합회의 전용욱 이사장님,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의 최봉태 대표님, 간토 조선인 학살 희생자 유족의 권재익 유족님,
시민모임 독립의 한종수 작가님,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의 임명순 회원님,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의 김광임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시민모임 독립의 이만열 이사장님, 그리고 우키시마호 연합회 전용욱 이사장님, 간토 조선인 학살 희생자 유족 권재익 선생님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우키시마호 사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강제 진용당했던 조선인 노동자들, 특별히 여기는 북해도라든지 그쪽에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부산으로 행하던 일본 배 해군 우키시마호를 타고 귀국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우키시마호가 8월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해서 결국 거기서 폭발당하고 말았습니다. 귀국의 꿈에 부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승선자 3,735명에 사망자가 524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다 탔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실제 훨씬 더 많은 사람, 약 5,000명 내지 6,000명이 승선을 했고 최소 1,0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 기뢰에 의해서 폭침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고의로 폭침되었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만열 이사장님이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 남은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승선자 명부 일부를 공개했으나 진상 규명에는 아직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 관련 자료 75건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며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 자료를 정밀 조사하여 올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6월 275위는 현재 도쿄 우천사에 방치된 채 아직 고구려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위기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망각과 왜곡에 맞서 역사의 진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유군을 보호하는 과거사 청산의 상징이자 희생자의 존엄을 복원하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의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미래협력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키시마호 문제 해결이야말로 양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1923 감도 대학살 유적 권제익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하나, 한일 양국은 즉각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신원확인 작업을 착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 유족에게 즉시 유고를 이양하라. 후쿠시마호 유해 봉화는 망각된 희생을 되살리는 길이자 제국주의, 국가폭력과 식민지 유산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환기하는 길입니다. 나아가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 모범 사례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와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희생자의 넋이 고국 땅에 안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 분이 발언 대신에 기자회견문으로 낭독으로 대신하셨는데요. 이상으로 우키시마호 유해 봉황과 한일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서 질문할 받을 거 있으면 밖에 나가면 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사상 초유의 인권위원장 상대 인권침해 진정 접수 부끄럽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무능해서 그렇다. 동성애자 아니냐? 에이즈 많이 걸려서 걱정된다. 여성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멋쩍게 웃으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했다.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수차례 문제 제기와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인권위 설립 24년 만에 위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가치를 모욕하고 인권위를 퇴행시킨 수장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종교, 인종에 대한 차별 언행과 자신의 종교 신념을 앞세운 정책 개입으로 인권위를 특정 종교 중심으로 사유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권위원회는 국제기구 관리의 특별심사 대상이 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대한민국 인권위의 A등급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제사회 신뢰 추락과 발언권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인권위원장이 할 일입니까? 직원들은 진정을 제출하며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 조사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인권을 짓밟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인물이 자리에 연연할수록 피해만 더 커집니다. 안창호 위원장의 버티기는 국민과 직원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KBS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사회 정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사회 정의와 인권 실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가진 KBS마저도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라는 괘씸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국민 기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년간 11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KBS는 같은 기간 약 21억 원을 냈습니다. 심지어 KBS는 타 기관의 고용 미달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공공기관에서조차 만연한다면 이 사회는 과연 누구에게 정의와 공정,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막대한 고용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으로 쌓이고만 있지 정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며 인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주체이지 회피와 방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와 KBS는 즉각 사과하고 실질적 고용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법적 검토하겠다 한 데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자 2성까지 잃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대통령실 발언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며 이제 임기 시작 갓 100일을 넘긴 대통령에게 할 말입니까? 코스피 지수 최고치를 기록하면 탄핵 당하는 것입니까?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이성일은 국민의 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조차도 탄핵이라는 말을 최후까지 삼가고 또 삼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고통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정 책임은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이 위험한 정치쇼, 사법 카르텔 지키기 탄핵 운운을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고 분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의한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매 특허였던 국민 기만, 물타기 정치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와 왜곡을 일삼아 온 쪽이 누구인지는 국민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리하면 국민을 속이려 듭니다.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겨냥해 발언했는데도 정부는 그런 입장 없다고 발뺌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조차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런 브리핑을 한 대변인부터 해임하는 게 순서입니다. 민주당은 본질을 피하고 물타기에만 몰두합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는가인데 엉뚱하게 지난 대선 토론 당시 논란을 꺼내듭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성적 비하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뻔뻔한 내로남불이자 유치한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호도하는 권력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정치를 원합니다. 개혁신당은 끝까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